유방암 환자들은 치료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변화, 여성 호르몬 감소 등의 심정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국내 유방암 환자들은 비교적 젊은 환자가 많은 만큼 절제 수술 후 살아갈 날들이 많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유방 재건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절제와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하면 수술 후 심리적 충격은 물론 체형 뒤틀림으로 인한 만성 통증도 줄여준다는데요.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재건 수술의 방법부터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나 수술 후 치료 등 유방 재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조태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태희입니다. 예. 아무래도 가슴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여성으로 끝났나? 상실감, 심리적인 고통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방암은 발병률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여성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약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한 10%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 지역에서만 약 2천 명 이상 발생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으로는 최근에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좋아져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그러니까 90년대에는 5년 생존율이 70%대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수치가 95%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발병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최근에는 30대, 심지어 20대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병 연령은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유방 재건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유방 없이 살아야 되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2015년부터 전 절제 후 재건술이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환자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된다니까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보통 유방암 치료하면 교수님 방사선 치료도 있고 수술도 있을 텐데 절제 수술을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유방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유방암 치료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유방암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암입니다. 다른 치료들, 말씀하신 그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심지어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은 전부 수술을 하기 위한 또는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유방암 수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 두 번째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 전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게 암 치료에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만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까지 완성을 해야지만 전 절제술과 비슷한 치료율을 나타냅니다. 어떤 수술을 할지, 즉 전 절제를 할지 아니면 보존술을 할지는 예상 병기, 종양 위치, 환자 유방 모양 등등을 고려해서 유방외과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70% 정도에서 유방 보존술을 하고요. 30% 정도에서 유방 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 저희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유방 전체 재건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처음에 주제를 듣고 나서 같은 여성으로서 좀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에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면 거의 다 잘라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도 좀 달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 절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전 절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과거에는요,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피부, 유두, 심지어 유방 밑에 있는 근육까지 전부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수십 년 동안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진화 과정을 거친 건데요. 점차적으로 절제하는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보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피부, 더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두까지도 보존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피부 또는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암의 위치 또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알맹이만 쏙 제거하고 예. 귤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은 그대로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에 대한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완치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절제를 하고 살아갈 날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 수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방암 수술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단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방 제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유방이 없어지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신적인 또는 그런 신체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이 없어지면 가슴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유방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도 없어지게 되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또한 그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몸의 균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목, 어깨, 허리 이런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팔의 기능 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어깨와 팔의 기능 저하는 이 삶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오. 결국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 재건 수술을 하는 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 추측건데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하시는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요한 게 적정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처도 아물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유방암 수술과 재건 수술을 언제 하는지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그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를 즉시 유방 재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먼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몇 년 후에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를 지연 유방 재건이라고 합니다. 즉시 재건을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귤 껍질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알맹이만 채워넣으면 됩니다. 수술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에 이 지연 재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유방암 수술을 할 때요, 이 귤 껍질을 남겨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즉 전절제 시 무조건 피부까지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재건을 할 때 피부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그 기술적으로 즉시 재건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이유 말고도 그 암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유방이 있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즉시 유방 재건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재건술은 잘 받았는데 혹시나 선생님 후에 이게 뭐 유방암이 재발이 된다거나 제가 추적 검사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재건 수술은요, 유방암의 재발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 또한 그 이후에 추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시 재건을 하더라도요, 그 당연히 유방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재발에 영향을 준다면 저희가 당연히 재건 수술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검진 과정에서 재발을 알아채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방외과 또는 영상의학과에서 유방 재건을 감안해서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유방을 절제하게 된다면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유방 재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유방 재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크게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있고 몸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만드는 자가 조직 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형물은 그 미용 수술로 가슴 확대를 할 때 쓰는 그 임플란트와 동일한 제품을 넣는 수술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에 반면에 자가 조직 재건은
뱃살, 등 근육, 엉덩이 또는 허벅지 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의 크기, 모양, 뱃살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서 재건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장 단점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방법을 정합니다. 자가조직 재건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위는 뱃살인데요. 그 이유는 유방하고 촉감이 가장 비슷한 지방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여부, 즉 배 쪽에 피해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뱃살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자가조직 내용도 오늘은 거의 제가 뱃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에서는 등 근육으로도 충분히 재건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등 근육으로 재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인위적인 보형물보다는 내 몸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재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보형물 재건, 자가조직 재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보형물 제거는 수술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서 수술 당일날 나와서 바로 걸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와. 반면에 이 보형물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단점이 있습니다. 영구적이지 않고요. 몸과 반응해서 조금씩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임플란트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실리콘으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 몸과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 우리 몸과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은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형물을 평균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더 금방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문제 없이 수십 년 동안 잘 쓰실 수도 있지만 평균을 내면 한 10년 정도 될 거다. 10년 후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가조직 제거는요. 수술이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회복도 보형물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뱃살로 재건하는 경우에는요. 수술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수술 후 3일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물론 5에서 6일째 퇴원을 하지만 3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심하게 있고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착이 잘 되면 영구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기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좋은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이 받은 수술에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보형물 재건과 자가조직 재건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가 네. 좋은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자가조직 재건 쓸 때 뱃살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뱃살은 지방인데 그러면 이 지방을 가슴에 이식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요. 단순 이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뱃살을 통으로 떼서 가슴에 그냥 이렇게 옮긴다고요. 생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뱃살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저희가 찾아가지고요. 흉곽 안에 있는 그 혈관과 연결해서 생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혈관을 잇기 때문에 미세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확률은 높지 않지만 혈관을 이었음에도 피가 잘 안 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 아침까지 보통은 금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피가 잘 가는지 시간별로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뱃살을 떼기 때문에요. 그 배 아래쪽에 길게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뱃살이 확실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또 유방과 네. 촉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예. 또한 떼어내는 유방과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비해서 모양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뱃살의 지방을 이용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혈관까지 이어져야 하는 정밀한 수술이라는 얘기군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아이를 2명 낳았는데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배 아래쪽에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뱃살로 재건이 가능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합병증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럼 네. 환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수술 전에 CT 촬영을 전부 다 하고요. 예. 적합한 혈관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저처럼 미혼이거나 기혼이더라도 아직까지 임신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뭐 바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재건술, 뱃살을 이용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뱃살로 재건하는 경우에도요, 임신과 출산이 전부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수술 후에 바로 임신 또는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요, 임플란트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손쉽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 덜 될 것 같아요. 흉터도 조금 적게 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보형물 제거는요, 그 성형외과에서 저희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쓰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유방 재건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슴 확대를 하는 경우와는 수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유선 조직이 없고 저희가 제거를 하니까, 그리고 겉에 얇은 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임플란트와 피부 사이를 보강을 해주는 진피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형물 제거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형물이라는 그 자체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하고 서서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넣은 이 부위가 좁아지면서 조이는 그런 구형 구축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임플란트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반대쪽 유방하고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유방 모양은요, 겨드랑이 쪽으로 좀 뻗쳐 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로는 이쪽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모양에서 자가 조직 재건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부위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요, 흉터가 가슴에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어렵지 않고요,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처럼 보형물 재건을 했을 때 이제 넣는 부위가 좁아지거나 조이는 구형 구축이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 구형 구축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형 구축이 생긴다고 무조건 재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교체하지도 않습니다. 환자분의 불편함이 크지 않으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적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유하는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수술 후 한 달째부터요, 이 보형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넓혀주는 기분으로 좌우로 마사지를 스스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전에 재건술하고 나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뒤에 퇴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은 회사로 돌아가셔야 될 거고, 운동하시던 분들도 운동하실 텐데 회복 기간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그 뱃살로 재건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5일에서 6일째 퇴원을 합니다. 저희가 수술 다음 날부터 1일인데요. 수술 전날 입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과정이 일주일쯤 됩니다. 보형물 제거는 2, 3일 정도 빠른데요. 수술 후에 3일에서 4일째 퇴원을 합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수술 2주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등은 4주째부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4주째 복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재건술이 물론 좋습니다만, 제가 또 TV나 뉴스를 보면은 이 보형물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또 암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그 물방울 모양으로 그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많이 봤어요. 네. 그 임플란트를 사용한 환자에서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3케이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유방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동그란 호빵 모양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볼륨이 많고 위쪽이 볼륨이 적은 이 물방울 모양에 가까운데요. 여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제작하려면 임플란트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예. 현재는 이 제품들이 전부 다 퇴출이 됐고요. 동그란 호빵 모양이면서 표면이 매끈한 제품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도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발생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빼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경우 말씀드린 이 림프종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현재 쓰는 제품들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이미 과거에 넣으신 분들도 증상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유방 전절수를 하게 되면 유두도 남겨두지 못한다고 귤로 비유를 하자면 그 껍질도 다 없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유방 재건을 할 때 유두도 재건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피부 보존 유방천 절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경우에 따라서지만 이 유두도 보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두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유두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유방 재건을 하고요. 6개월 이상을 기간을 두고 유두 재건을 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건한 유방 피부를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쪽 그 유두의 위치를 고려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 텀을 좀 충분히 두고요. 재건한 유두와 그리고 유륜을 반대쪽과 비슷한 색으로 문신을 해서 색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전부 저희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이 유두가 크신 분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쪽 유두에서 그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를 떼어내서 재건한 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유두는 색이 있으니까요. 유륜만 문신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그 간단한 수술이라서 입원 없이 국소 마취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환자분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길 유방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수술 부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열어서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로봇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로봇팔을 넣어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 병원에서도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흉터를 최소화해서 로봇팔을 넣고 유방 전 절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재건 수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흉터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보형물 재건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자가 조직으로 재건을 하게 되면 이 다른 부위에 또 흉터가 생기고 또 로봇팔을 넣은 그 절개 부위도 조금은 연장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보형물 제거는요, 아주 작은 그 절개창을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이 보형물로 즉시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수술이라는 게 사실 교수님 그렇잖아요. 장점도 많지만 혹여나 또 부작용을 생각 안 할 그렇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환자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혹시 부작용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그 먼저 이 재건 수술 자체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뱃살로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요, 혈류가 잘 가지 않아서 생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로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구형 구축과 같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런 유방 전 절제술 자체의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피부 또는 유두의 괴사입니다. 암을 제거를 하려다 보면은 이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피부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또는 유두가 일부 죽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수술방에서 미리 그 혈류를 검사를 하지만 이 피부 괴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나 생기게 되면은 자가 조직으로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형물 재건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 자체를 다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조직 확장기, 작은 물풍선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런 걸 다시 넣어서 다시 피부를 확장시켜서 추후에 보형물로 다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환자분들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료진이 권유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방 수술하고 나서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 완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후에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재건술 하고 나면은 남은 치료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방 전 절제 후 따라오는 보조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입니다.
둘 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 재건한 유방에 큰 영향이 없는데요. 이 방사선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구형 구축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형물 재건 방법의 트렌드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요즘 저희가 주로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은 방사선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유방암 치료를 위한 절제술 이후에 이제 재건술을 하다 보니까 이건 미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치료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 수술의 목표는 예쁜 유방을 얻는 게 아니라 유방암의 완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모든 의료진이 움직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에 방해가 된다면 유방의 모양은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형외과 의료진도 예쁜 모양을 만드는데 당연히 최선을 다하지만 유방암의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동지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분과 그리고 병원의 수많은 의료진이 한 팀으로 이 병과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뵈니까 참 신뢰가 가게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좀 와닿네요. 사실은 이 치료를 위한 거지만 들으신 대로 가슴 절제라는 게 큰 수술인데 환자분들이 몸도 마음도 상할 수 있는데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실제로 우울증이나 상실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유방 재건술을 통해서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은 아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성형외과 전문의 조태희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